자 여러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상호 보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대단하게 뭔가를 메모할 만한 건 많지 않을 테니까 그것보다는 여러 번 읽으셔가지고 내용을 숙지하는 걸 1차 목표로 삼아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여기는 제가 중국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선생님의 관심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가 같이 간다고 보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요새 공산당 독재, 독재라고 하긴 좀 그렇죠. 아무튼 사회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큰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해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본주의의 찰떡궁합이 민주주의라면 중국도 결국은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이죠. 그거는 주의 깊게 따로 보도록 하고 관심 있는 학생은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상호 보완 요 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설명문입니다. 역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니까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 체제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그렇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의식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들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둘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도 않고 이 둘이 결합한 것은 더더욱 최근의 일이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글이 시작하는데요. 결국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이유도 첫 번째 단락이니까 다 뭐 하려고? 흥미 유발하려고. 흥미 유발, 그게 목적이죠. 먼저 민주주의, 특히 대중민주주의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이후의 영국의 민주주의는 귀족이나 특정 신분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체제였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중민주주의, 즉 모든 계층의 성인들이 1인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체제. 여러분들 그거 밑줄 그어볼게요. 모든 계층의 성인들이 1인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체제. 이게 대중민주주의의 정의, 개념, 뜻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든 계층의 성인들이 1인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체제. 이게 바로 대중민주주의의 정의고 개념이고 뜻이에요.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미국에서조차도 20세기 초에야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면서 제대로 된 대중민주주의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유럽의 본격적인 민주주의 도입도 19세기 말에야 시작되었고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각국의 대중민주주의 도입은 이보다 훨씬 더 늦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 자본주의를 개인 소유권의 인정이라고 본다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될 정도로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왕이 국가의 모든 자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절대 군주주의 시대에도 상업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상인 계급이 존재했다. 그러나 보통 근대 자본주의의 시작은 1776년으로 간주된다. 이 해는 미국이 독립하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가된 때이다. 아나톨 카레츠키는 그에 져서 자본주의 4.0에서 대중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제대로 결합해 발전을 서로 도와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 경영시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 등을 거쳐 지금은 세계 수많은 나라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한 정치 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교수님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냥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두 개가 세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사실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체제의 결합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레스터 소로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설파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적절한 권력 분배에 대해 매우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여러분 하나의 밑줄 1인 1표라는 정치 권력의 완전한 분배가 좋다고 믿는 반면 그러면 1인 1표를 주장하는 그 하나는 민주주의겠죠.
민주주의 적으시고, 다른 하나 밑줄. 그럼 이번에는 자본주의 차례죠. 자본주의 적으시고, 경제적 비적격자를 몰아내어 경제적으로 멸종시키는 것이 경제적 적격자의 의무라고 믿는다. 적자 생존과 구매력상의 불평등이 자본주의적 효율성의 모든 것이다. 듣고 보니까 그렇죠. 민주주의는 1인 1표 모두가 평등한 것을 지향하는 어떤 주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요, 센 사람이 다 먹는 구조잖아요. 이쪽은 불평등이 당연한 주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세트라는 게 좀 안 맞아 보이죠.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어울리기 어려운 정치체제, 민주주의와 경제체제, 자본주의가 어떻게 잘 결합하고 상호작용하면서 19세기 이후 크게 번영을 이루어왔을까? 레스터 서로우는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자, 거기서부터 밑줄 그어 보세요.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시장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더 평등한 소득 분배를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 여기까지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결국 여러분, 두 체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성격이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체제가 결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정부의 개입 때문이다. 자, 두 체제가 잘 결합할 수 있는 이유라고 적으시고, 땡땡 한 다음에 뭐냐? 정부의 개입이에요. 두 체제가 잘 결합할 수 있는 데는 누구의 역할이 크냐? 정부의 역할이 큽니다. 역사적으로 시장 경제들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제적 평등을 창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평등을 촉진하고 불평등이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져 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누진소득세다. 여러분, 누진소득세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정부가 자본주의를 통제한 사례 1. 정부가 자본주의를 통제한 사례 1.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너무 불평등을 추구하니까 평등으로 좀 맞춰주려고 정부가 개입한 첫 번째 사례로 누진소득세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누진소득세는 20세기 초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은 가장 강력한 누진세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미국의 가계 부문에서 거치는 소득세 총액 중 상위 10% 납세자가 내는 세금의 비중은 45%이다. 영국은 39%, 평등을 중시하고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프랑스는 28%, 스웨덴은 27%이다. 또한 미국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제대군인을 위한 교육 등 여러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GI빌 제대군인 원어법이 도입되었고, GI빌 제대군인 원어법에 밑줄 그으시고, 이게 뭐냐? 정부가 자본주의를 통제한 사례 2. 정부가 자본주의를 통제한 사례 2. 역시 여러분, 불평등이 심해질 것 같으니까 평등하게 맞추어 주려는 정부의 노력인 거지. 1970년대에는 노인과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제도, 미국의 건강보험 및 의료보장제도, 그 쭉 밑줄이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제도. 이게 바로 정부가 자본주의를 통제한 사례 3이 되겠죠. 정부가 자본주의를 통제한 사례 3. 그래서 역시 불평등을 추구하니까 평등으로 맞춰주려고 도입되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도움을 받아 파국의 상태로 흘러가지 않고 끊임없이 보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칼레츠키는 이와 비슷하지만 더 적극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궁합이 잘 맞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가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민주주의의 도움을 받아 경제 환경에 맞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 왔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덕분에 자본주의는 그 시스템과 제도가 진화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고, 자본주의는 구부러지기 때문에 부러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글이 마무리가 됐네요. 어쨌든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둘이 잘 결합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숙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건 짧으니까 금방 할 수 있겠죠. 뒤에 또 하나 더 작품이 있는데 그것도 잘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